우리가 무심코 쓰는 카드 한 장, 그 플라스틱 조각이 올해만 16조 7천억 달러를 움직였습니다. 이경 2000조 원, 전 세계 수십 개국 GDP를 다 합친 것보다 큰 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49억 장의 카드가 단 하나의 시스템에서 결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비자, 전 세계 결제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금융의 관문이에요. 한 해 400억 달러, 우리 돈 53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순이익만 192달러, 약 25조 원, 말 그대로 괴물이죠. 근데 이 회사 만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한때 차 안에서 울던 남자였습니다. 실업수당 받으러 가지도 못하고요. 1시간 반 동안 차 안에 갇혀서 그냥 울었어요. 그 남자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요. 192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미국 서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데오 지아니니.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식료품 사업으로 돈 좀 벌었죠. 근데 이 사람 생각이 달랐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뭐하나, 동포들이랑 나눠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이탈리아계의 이민자들은 차별받기 일쑤였거든요. 무시당했죠. 지아니니는 그들 편에 섰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중산층이나 이민자들한테 돈 안 빌려줬어요. 근데 지아니니는 달랐습니다. 기꺼이 빌려줬죠. 얼마 안 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직접 은행 만들면 되겠구나. 1904년 샌프란시스코에 이탈리아 은행을 세웁니다. 서민들한테 올인했던 게 나중에 엄청난 성공의 발판이 됐죠. 기존 은행들이랑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절대적인 관대함이 기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만든 새로운 비전이었죠.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캘리포니아가 미친 듯이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경제가 폭발하니까 지아니니 은행도 같이 커졌습니다. 1920년대 후반엔 은행 자산이 10억 달러 넘어갔어요.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돈이었죠. 여러 번 합병하면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처음부터 지아니니 비전은 명확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서민들 위한 금융 백화점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기본이고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론, 보험, 투자 서비스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였죠. 급성장하는 중산층한테 대출해주면서 은행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어요. 그 다음 10년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산은 50억 달러 넘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이 된 거죠. 1954년엔 클라크 베이스가 은행장이 됐어요. 베이스는 그 전부터 지아니니랑 같이 이 제국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 은행은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가면서 최대 규모로 성장했어요. 베이스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전임자들, 특히 지아니니 그림자가 너무 컸어요. 베이스는 자기만의 뭔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기술 쪽에 밝았던 베이스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 미국이 역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기였거든요. 1950년대 미국은 전쟁 끝나고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전후 번영의 시대였죠. 중산층이 엄청 늘었습니다. 월급 오르고 일자리 많아지면서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졌어요. 소비주의가 꽃피웠습니다. 집 사고, 차 사고, 가전제품 사고, 주택시장 호황이었어요. 이 시기에 소비자 신용이라는 게 급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돈 없어도 물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유소는 휘발유 카드 만들었죠. 신용으로 기름 넣을 수 있게요. 항공사도 여행 편하게 하려고 충성도 높이려고 자기네 카드 냈어요. 시어스 같은 백화점도 매장 내 구매용 카드 발급했고요. 이런 매장 카드들로 고객들은 신용으로 물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카드가 너무 많았어요. 주유소 카드, 항공사 카드, 백화점 카드, 지갑이 터질 지경.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새 경영자 베이스는
은행 위한 새 사업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이 비전 실현할 정확한 계획 갖고 있었어요. 조셉 윌리엄스, 뉴저지 뉴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나왔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군 보병 장교로 복무했죠. 전쟁 끝나고 윌리엄스는 성장하는 산업 찾았어요. 곧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이 됐습니다. 여러 특수 목적 카드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윌리엄스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카드를 대체할 단 하나의 범용 카드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형태의 신용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 그 가치는 즉시 명백해질 거라고 확신했죠. 윌리엄스는 성장하는 중간 관리자 핵심 인력이었어요. 신용카드 전에는 개인 대출 받으려면 대출 담당자 만나야 했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윌리엄스가 대담한 아이디어 냈어요. $300 신용한도 담긴 카드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든 고객한테 무료로 주자는 거였습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고객들이 이자 부담 없이 잔액 갚을 수 있는 기간이요. 신용카드 대출엔 연 18% 부과하기로 했고요. 이 수치는 앞으로 30년 동안 거의 고정된 것처럼 유지됩니다. 다른 모든 종류 금리가 심하게 변동하는 동안에도요. 이 형태의 신용카드가 작동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높은 금리 부과할 수 있었어요.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이건 윌리엄스를 회사 내 최정상으로 올려놓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958년 9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른바 프레즈노 드롭을 시작했어요. 전례 없는 대규모 우편 발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은행업계 역사상 가장 미친 사건 중 하나였죠. 윌리엄스는 캘리포니아 한 도시를 골랐어요. 인구 25만 명의 프레즈노, 그 사람들 각자한테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약 6만 장의 요청하지 않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용카드가 도시 내 거의 모든 가구에 배달됐어요. 이 대담한 조치는 본질적으로 은행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사전 신청이나 승인 없이 신용한도 제공한 거죠. 카드는 $300 신용한도, 한 달 유예 기간, 연 18% 금리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필요에 맞는 카드였어요. 여러 상점에서 다양한 구매에 사용할 수 있었죠. 윌리엄스랑 팀은 신용카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봤어요. 다이너스 클럽 카드처럼 편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즉시 개인 대출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공에서 나타난 것 같은 신용카드 받은 고객들, 공짜 돈처럼 보이는 거 쓰고 싶어 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즉시 캘리포니아 다른 도시들에도 더 많은 신용카드 투하했어요. 경쟁자들 따라오기 전에 시장 장악하려 했죠. 근데요,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뱅크 아메리카드 출시 전 은행 일반 고객들은 약 4% 연체율 보였어요. 윌리엄스는 이걸 새로운 신용카드 소유자들 가정치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실제 연체율이 무려 20%로 치솟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거의 5명 중 1명이 월말까지 신용카드 대출 갚지 못한 겁니다. 고객들이랑 상점들은 빠르게 시스템 악용하는 법 배웠어요. 서명 위조했죠. 가짜 거래 신고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80만 달, 당시 가치로 약 120억 원을 잃고 있었는데요. 1950년대 후반 어떤 은행한테도 엄청난 손실이었어요. 은행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재앙이다. 결과적으로 조셉 윌리엄스는 해고됐습니다. 윌리엄스는 비극적인 인물이었어요. 올바른 아이디어 가졌지만 실행이 따라주지 못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초기 출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손실 회수하려고 은행은 연체 고객들로부터 카드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채권 추심기관 고용해 미납 부채랑 이자 추적했죠. 프레즈노 드롭의 마케팅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도치 않게 설득력 있는 명제 증명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원한다는 거요. 출시 1년 후
뱅크 아메리카드는 서서히 손실 만회하기 시작했어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곧 은행은 신용카드로 돈 버는 혁명적인 새 방법 발견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 뱅크 아메리카드는 계속 수익 창출했어요. 다른 은행들 관심 끌기 시작했죠. 많은 경쟁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늦었다는 걸요. 자체 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 처리 시스템 구축할 자원이 없었으니까요. 클라크 베이스 은퇴한 후 새로운 수장 루돌프 A. 피터스는 이 상황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빠르게 이것을 새로운 유형의 사업 수입 기회로 봤습니다. 피터스는 깨달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른 은행들로 하여금 자사의 잘 구축된 인프라를 수수료 받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체 신용카드 발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걸요. 라이선싱은 다른 은행들이 뱅크 아메리카드 시스템 사용하게 해주는 것 의미했습니다. 1960년대 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른 은행들이 뱅크 아메리카드 프로그램 하에 카드 발급할 수 있도록 라이선싱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이들 은행이 뱅크 아메리카드 이름 사용해 신용카드 발급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래 처리하는 동안 이들 은행은 대출 제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라이선싱 모델은 엄청난 성공 거뒀어요. 몇 년 내에 뱅크 아메리카드는 업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 중 하나로 진화했습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뱅크 아메리카드 채택하고 카드 발급하면서 다른 종류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죠. 뱅크 아메리카드 출시와 폭발적 인기에 따라 범죄자들은 빠르게 독특한 기회 발견했습니다. 은행 직접 털지 않고 범죄자들은 창고에 침입해 아직 고객들한테 발송되지 않은 뱅크 아메리카드 훔쳤어요. 당시에는 개별 카드 추적하고 취소하는 인프라가 오늘날처럼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난당한 카드들은 엠보싱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즉, 특정 계좌 소유자에게 할당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이 범죄자들은 도난당한 카드를 은행에 되팔려고 시도했고 은행을 곤란한 처지에 빠뜨렸죠. 신용카드 절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였습니다. 은행은 두려워했어요.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무단 사용이 몸값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 초래할까 봐요. 추가 오용 방지하려고 범죄자들로부터 카드 다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기는 뱅크 아메리카드와 라이선스 은행들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했어요. 신용카드 거래 대부분이 두 개의 별도 은행 포함하기 때문이죠. 모든 거래마다 가맹점 은행은 매장의 모든 신용카드 판매에 대해 환급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가맹점 은행은 판매 전표를 전국의 회원 은행들에게 보냈는데요. 이들 은행의 고객들이 그 구매를 한 거였죠. 고객의 은행은 가맹점 은행에 환급하면서 거래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갔는데요. 이게 바로 인터체인지 수수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은행은 고객에게 물품에 대해 청구했어요. 고객이 지불하면 거래가 완료됐죠. 거래가 계속 급증하면서 시스템은 임계 붕괴 지점에 가까워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가 효율적으로 확장할 방법 찾지 못한다면 전체 사업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이 위기 해결하기 위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남자가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해결책 들고 나섰습니다. 뱅크 아메리카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 가장 있을 것 같지 않은 출신지에서 왔어요. 유타, 미국의 모르몬주였습니다. 농장에서 자란 디홍의 어린 시절은 고독과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모르몬 신자로서 디홍은 평생 이른 아침과 근면의 습관 길렀어요. 하지만 그는 빠르게 신앙과 학교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디홍은 처음부터 그 가족에 속한다는 느낌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매우 키가 크고 육체적으로 지향적이었는데 디홍은 다소 내향적이었고요. 혼자 밖에 들판 배회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지 못했죠. 끊임없이 서로 대립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일에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올바른 방법만 있다고 말하는 학파였고 물론 그건 아버지의 방법이었습니다. 디홍은 항상 그를 원망했어요. 자주 말썽에 휘말렸는데
수업 경멸하고 자연의 고독과 자기주도 학습 선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혹은 규칙 따르는 것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바꾸기보다는 주변 세계를 바꾸는 타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한 후 디혹은 일자리 유지하는 데 어려움 겪었죠. 높은 성과 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혹은 사무실 구조 혐오했고 종종 상사들과 충돌에 해고당하곤 했습니다. 1960년대 초 임신한 아내와 함께 디혹은 정부로부터 실업 지원 구해야 하는 굴욕적인 현실에 직면했어요. 은행에 돈이 없었고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 펄과 두 아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만 있었죠. 디혹은 실직 상태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울증 겪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수입이 없고 부양해야 할 세 사람이 있으니 실업수당 신청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사무소로 차 몰았어요. 길 건너편에는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 시기였기 때문이죠. 디혹은 단순히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반 이상 거기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실업 보상 받을 자격 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믿는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 같았고 자기가 습득한 직업 윤리에도 어긋났습니다. 차에서 나와 그 줄에 서면 내 안에 무언가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반의 고통 끝에 집으로 차 몰고 가서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자기가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디혹은 결심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모든 문제와 이슈들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이 동시에 모두 닥칠 때 좌절감 느끼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결국 내셔널 뱅크 오브 커머스에서 보조 업무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 기꺼이 하려 했죠. 곧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 하라는 요청받았습니다.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 출시 돕는 일이었어요. 디혹은 매우 검소한 사람이었고 신용카드 아이디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혹은 그 일에 전념했고 탁월하기로 결심했어요. 1967년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라이선스 받아 내셔널 뱅크 오브 커머스는 성공적으로 신용카드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즉시 폭발했고 혹은 빠르게 신용카드 운영 이끄는 승진받았어요. 1960년대 후반 신용카드 산업이 폭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선도 기업으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뱅크 아메리카드는 선두 신용카드가 됐죠. 사업이 성장하면서 시스템의 결함이 명백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발 주자의 이점 논의합니다. 먼저 규모 키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먼저 규모 키운 곳이 언론에 주목받는 경향이 있고 자본에 대한 특권적 접근 얻고 인재에 대한 특권적 접근 얻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기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라이선싱 시스템은 사기 방지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1960년대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뱅크 아메리카드 프로그램은 다양한 은행들이 카드 발급하게 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절도와 관련된 많은 문제 야기했죠. 당시 기술은 광범위한 사기 탐지를 위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전체 설정은 도처에서 발생하는 사기 문제 다루는 것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뱅크 아메리카드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쟁자들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용카드의 지속적인 지배 보장할 시스템 설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라이선스 받은 기관으로서 내셔널 뱅크 오브 커머스는 시스템의 성공에 기득권이 있었죠. 혹은 최근 신용카드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즉시 제안했습니다. 모든 회원 은행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구성해 문제 결정적으로 해결할 것을요. 그는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됐어요. 위원회의 책임자로서 디혹은 혁명적인 시스템 설계하라는 임무 받았는데 기업 미국이 전에 본 적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디혹이 마침내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자연으로부터 배운 교훈, 되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디혹은 그때도 자연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명확한 구별 봤어요. 자연은 이런 문제에 겪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 위에 주요 검은새가 없었죠. 숲에 대통령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자연에서 경쟁이자 협력이었어요. 둘은 끊임없이 혼합되고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종류의 조직으로 옮기면 분열이 시작됐어요. 이것이거나 저것이었습니다. 참이거나 거짓이었죠. 옳거나 틀렸습니다. 선하거나 악했어요. 디혹의 아이디어는 심오했습니다. 그는 자기 조직화되고 자기 기능하며 자기 통치하는 분산 시스템 구상했어요. 와우! 그는 중앙 통치 인물이 없는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 구상하고 있었던 거죠. 탈중앙화 네트워크였습니다. 각 노드는 일련의 원칙과 알고리즘 따르는데 동의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최적으로 기능할 것이었어요. 자신의 설계의 힘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디혹은 제안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조직 구성할 것을요. 그는 이것을 내셔널 뱅크 아메리카드 주식회사라고 불렀죠.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네트워크는 단순히 결제 시스템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발급하는 것은 은행들이에요. 따라서 NBI는 그 자체로 어떤 부채도 발행하지 않는 결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지만 디혹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다른 회원 은행들이 참여할지, 특히 가장 큰 파트너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참여할지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판 걸고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에 가입하라는 요청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망설임 이해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원으로 디혹은 이 새로운 조직의 사장이 됐어요. 근데요, 디혹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한 비밀리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협력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는 잠재적으로 디혹의 전체 노력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디혹에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결제 네트워크가 가능한 한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죠. 디혹이 제안한 탈중앙화 시스템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밀리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협력해 그들만 통제하는 전국적인 신용카드 승인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이 폭로는 디혹에게 충격이었는데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셔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회사의 핵심 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새 시스템으로 성공한다면 디혹의 노력이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었죠. 두 개의 경쟁하는 고속도로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회에 좋지 않고 자원 낭비였어요. 디혹은 완전히 배신감 느꼈습니다. NBI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정신에 반했고 그 성공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디혹이 설계한 새 조직에 가입하기로 동의했지만 디혹은 그것이 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협력해 자기 노력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전혀 몰랐습니다. 이 도전에 대응해 디혹과 NBI 이사회는 대담한 결정 내렸어요. 업계 전체 노력에서 벗어나 전자 승인 및 거래 정산을 위한 자체 독점 경쟁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뱅크 승인 시스템 실험 베이스 하나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승인은 카드 소유자의 신용카드가 충분한 자금 보유하고 있고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디혹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위협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새로운 신용 시스템이 부상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사업 노리고 있었죠. 1970년대 중반은 석유 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 침체로 특징 지어지는 중대한 경제적 도전 제시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용카드 산업은 빠른 성장과 진화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는 광범위한 신용카드 채택의 길 열었고 현대 소비자 금융과 은행 관행 형성했죠. 베이스 하나의 도입은 거래 처리를 혁명적으로 바꿨고
부분적으로는 디혹이라는 한 사람 덕분에 NBI를 금융 서비스 산업의 최전선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돈을 찍어내는 기계 같았어요. 결제를 위해 누군가 네트워크 사용할 때마다 돈 벌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더 많은 사람과 상점이 사용할수록 더 인기 얻게 됩니다. 게다가 큰 노력 없이도 더 많은 결제 쉽게 처리할 수 있기에 확장성이 높았죠. 성공은 경쟁을 낳습니다. 도전자가 나타났어요. 디혹의 모든 성과 무너뜨릴 준비가 됐습니다. NBI와 회원은행들의 성공 목격한 업계의 다른 은행들은 자체 신용카드 네트워크 구성할 잠재력 깨달았어요. 지역은행 카드 협회들의 협력에서 나온 마스터 차지, 나중에 마스터카드로 알려진 것은 급성장하는 신용카드 시장에서 통합되고 경쟁력 있는 세력 만들려는 목표 갖고 등장했습니다. 뱅크 아메리카드의 지배에 도전하기 위해 마스터차지는 네트워크 확장하고 국내외에서 수용 늘리는 데 집중했어요. 마스터차지가 충분한 추진력 얻는다면 뱅크 아메리카드를 선도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서 완전히 추월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혹은 어려운 결정 내렸어요. 그는 반중복 정책 시행했는데 회원 은행들이 마스터 차지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내규가 회원 은행들이 마스터 차지 채택하는 것 막을 것이라고 희망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칸소주 리틀록의 워던 뱅크는 NBI의 소규모 회원이었어요. 1971년 후반 NBI 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중복 반대 내규 채택했습니다. 워던 뱅크는 즉시 반독점 위반 주장하며 내규 시행 막기 위한 금지 명령 구하는 소송 제기했어요. 아칸소주 리틀록의 워던 뱅크도 마스터 차지의 회원이 됐었습니다. 그들은 위협했죠. NBI가 중복 금지하는 제한된 내규 채택하면 소송하겠다고요. 혹은 리틀록으로 날아가 워던 뱅크의 사장 및 다른 고위 임원들 만나 그들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를 수 없었어요. 워던 뱅크는 즉시 반독점법 위반 주장하며 내규 집행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 요청하는 소송 제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디혹이 회원 은행들에게 마스터 차지 채택 금지하기로 한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 나왔죠. 개인적인 일이 됐습니다. 워던 뱅크 소송 중에 디혹은 많은 개인적 위협도 받았어요. 많은 모욕적인 메시지 받았고 심지어 사무실 의자에 십자가가 새겨진 것 발견했으며 그의 서재에서 나온 훼손된 책이 들어있는 위협 소포 받기도 했습니다. 매일 일어나 수많은 문제 처리해야 했어요. 사업은 계속돼야 했고 책임을 옆으로 밀쳐둘 수 없었습니다. 디혹은 우울증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기능하는 능력 빼앗는 어둡고 음울한 늪이었죠. 결국 워던 뱅크가 소송에서 승리했고 디혹은 금지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회원 은행들은 뱅크 아메리카드와 마스터 차지 카드 모두 발급할 자유가 생겼어요.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NBI는 역대 가장 높은 성장 단계 중 하나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미국의 문제가 많은 10년이었지만 나머지 세계의 국제 여행과 무역은 급격히 증가했고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폭발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졌어요. 현금 없는 경제로의 전환과 편의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화용에 뱅크 아메리카드는 세계를 선도하는 결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디혹은 깨달았습니다. 국제사업 더욱 단순화하려면 강력하고 파워풀한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1970년대 중반 그의 회사는 뱅크 아메리카드에서 비자로 이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뱅크 아메리카드는 적어도 이름에서는 멸종될 예정이었어요. 내셔널 뱅크 아메리카드 주식회사에 따르면 내년 어느 때부터 이 신용카드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비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였죠. 1980년대 초까지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음에도 비자는 60%에 상당한 시장 점유율 달성했습니다. 비자 여행자 수표와 카드의 홀로그램 같은 혁신적인 보안 기능 같은 제품 도입함으로써
청구액은 590억 달러, 당시 가치로 약 50조 원으로 치솟았어요. 결과적으로 비자는 이제 금융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디혹의 명제는 옳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그는 비자를 번창하는 탈중앙화 조직으로 구축했고 자신의 임무가 완수됐다고 믿었으며 비자가 그의 귀에 지위 없이도 잘할 수 있는 독특한 실체라는 것 더 입증하기 위해 은퇴할 때가 됐다고 결정했습니다. 디혹이 몰랐던 것은 불과 10년 안에 비자가 괴물로 성장해 그가 옹호했던 모든 것에 반하는 산업 파워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죠. 신용카드 산업은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수조 달러의 거래 처리했어요. 이 수익성 높은 기회 인식한 많은 산업 거물들이 이 추세 활용하려고 열망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필 퍼셀이었어요. 퍼셀은 처음부터 매우 기업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미 그의 추진력 보여줬는데 잡지 팔고 학교 다니는 날에는 지역 세탁소에서 일했죠. 그는 항상 매우 실용적인 수준에서 비즈니스 이해했어요. 시어스에서 일하면서 퍼셀은 디스커버의 출시주도 했습니다. 중산층 쇼핑객 겨냥한 신용카드였죠. 1990년대 초까지 디스커버 카드는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심각한 경쟁자로 카드 자리매김했습니다. 디스커버와 다른 떠오르는 신용카드들이 제기한 위협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예상치 못한 동맹 형성했어요. 그들은 함께 회원은행들이 경쟁 카드 채택하는 것 막기 위해 고안된 정책 시행했습니다. 비자 주식회사가 전에 한 번 시도했던 전술이었죠. 필 퍼셀은 그들을 괴롭힘으로 보았고 그들의 행동을 터무니없이 불공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규제 당국에 신고하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합류하기로 결정했어요. 퍼셀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그의 회사에 대한 배상금으로 막대한 벌금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방 법원에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은 그들이 같은 은행들 통해 두 협회 모두 통제하고 회원은행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디스커버 같은 경쟁사 카드 제공하는 것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 제한하고 경쟁 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비자의 사업에 큰 타격이었어요. 패소하면 잠재적으로 수십억 잃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반독점 소송이 다가오는 동안에도 또 다른 주요 회사가 비자 무너뜨리는데 목표 세웠습니다. 2000년대 초 월마트가 이끄는 소매업체 그룹이 비자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했어요. 그들은 비자가 시장 지배력 이용해 과도한 직불카드 수수료 강제하고 가맹점들이 경쟁사 카드 받는 것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이것이 소비자 선택 제한하고 경쟁 억압한다고 주장했죠. 비자가 왜 그런 독점이 됐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에요. 나중에 등장한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회사들처럼 더 많은 가맹점과 소비자가 결제 네트워크 채택할수록 더 편리하고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용자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순환은 지배적인 시장 지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독점과 같은 지위 만들 수 있죠. 증가하는 법적 싸움은 비자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집단 소송에 연루된 소매업체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합의금 지불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곧 가상의 돈 인쇄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는 지불할 현금이 바닥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비자의 경영진이 보기에 탈출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비자의 기록적인 IPO에 대한 엄청난 수요는 수요일에 주가 급등시켰는데 더 넓은 시장이 다시 신용 우려로 질식하는 동안에도 말이죠. 미국 역사상 최대 IPO의 성공과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의 강한 관심은 비자를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밝은 점으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 비자의 IPO는 다가오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록 깼고 170억 달러, 약 20조 원 이상을 모금했어요. 투자자들은 독점 지위 가진 회사 사랑합니다. 비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좋아서
투자자들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 간과할 수 있었죠. 탈중앙화된 결제 네트워크에서 비자는 금융계의 지배적인 힘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비자는 359억 달러, 약 47조 원의 매출 기록했어요. 순이익만 해도 무려 192달러, 약 25조 원에 달했죠. 더 놀라운 것은 2025 회계연도 실적입니다. 매출이 400억 달러, 약 53조 원을 돌파했고 결제 처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비자를 통해 처리된 결제액은 약 16조 7천억 내, 무려 2경 2천조 원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세계 여러 나라의 국내 총생산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전 세계 2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비자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비자 카드만 49억 장이 넘습니다. 비자 카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자 카드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카드로 쓴 돈이 무려 217달러를 넘어섰어요. 약 29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일본 여행 가서 돈키호테에서 쇼핑할 때, 유럽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면서 카드를 톡 터치할 때, 동남아 리조트에서 호캉스 결제할 때 사용하는 그 카드 상당수가 비자의 네트워크를 거쳐가는 겁니다. 2024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일본에서는 백화점 쇼핑의 전체 지출의 30%를 썼고, 베트남에서는 호캉스 숙박비로 21%를 지출했어요. 영국에서는 비자 카드 결제의 85%가 컨테니스로 이뤄졌고, 일본도 전년 11%에서 29%로 컨테니스 결제가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편하게 카드 결제하는 그 순간마다 비자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 비자 카드의 점유율은 2018년 37%에서 2020년 이후 20%대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마스터카드와 함께 국내 해외 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2019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지만 여전히 국내 주요 카드사 6곳의 해외 겸용카드 중 20% 이상이 비자 카드예요. 반대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비자 카드를 많이 씁니다. 명동 화장품 가게에서, 강남 백화점에서, 제주도 호텔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결제하는 카드의 절반 이상이 비자 카드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방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쓴 돈은 레스토랑과 면세점이었어요. 서울이 전체 숙박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쓰는 비자 카드 한 장 한 장이 모두 비자 본사의 수수료 수익을 안겨주는 거예요. 비자는 이제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 탐지, 토큰화 기술, 실시간 결제 시스템, 비자 다이렉트 등 첨단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2024년에만 비자 다이렉트가 처리한 거래가 100억 건을 넘어섰죠.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2025년 현재 비자는 미국 카드 네트워크 시장의 5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도 52%를 넘어서요. 마스터카드가 22%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차이죠.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61%를 웃돌고 순이익률은 놀랍게도 50%에 육박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중 하나예요. 비자의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2025년 109억 달러, 약 14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이제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됐어요. 전 세계 대면 거래의 79%가 탭투페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비접촉 결제는 비자 카드 결제의 76%를 차지합니다.
투자자들에게도 비자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줬어요. 2015년 12월에 비자 주식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2025년 12월에는 약 4,900달러가 됐을 겁니다. 10년 만에 거의 5배 가까이 불어난 거죠. S&P 500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현재 비자의 시가총액은 약 6,700억 달러, 약 890조 원에 달해요. 연간 231억 달러, 약 31조 원 이상의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디혹이 1980년대 초에 은퇴하면서 꿈꿨던 탈중앙화 조직은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추가 됐죠. 하지만 그가 우려했던 것처럼 비자는 그의 철학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기업으로 변모했고 끊임없는 반독점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2025년에도 여전히 인터체인지 수수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암호화폐 결제 지원, 스테이블 코인 연동 카드, 엑스머니와의 제휴 등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자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이죠. 한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작은 신용카드 프로그램, 이제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됐습니다.